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습니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로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난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어떻게 겨우 4개월 만에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맺게 됐을까요? 오늘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신 이용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8월 국회 시작인데 사실은 당내에서는 요즘 지지율 하락 때문에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원내 대책 회의에 원내 부대표로서 참석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재난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 원내 대책 회의가 가져야 될 어떤 상황에 대한 엄숙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지금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저희 당에게 그동안 주셨던 지지와 기대, 그 일정 부분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지지율의 역전이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채찍질로 느끼고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 교수님, 네. 이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역전, 이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국면의 포인트로 봐야 할까요?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지지율이란 건 등락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과거 다른 대통령에 비교했을 때 이 시점에서 있었던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습니다. 상대적이 봐서. 그러나 이런 추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더더러 거기에 더해서 특별한 반전의 모멘텀이 좀 없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위기감이 더 고조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몇 가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원인만 좀 짚어보면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좀 오만하거나 좀 무례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였다.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이른바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느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이나 부동산 관련된 둘 다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겠죠. 부동산 정책으로 세금 정책을 내고 하는 그런 데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누구나 세금은 더 올려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올려야 한다. 공감은 되지만 그 세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훈계하고 국민들을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좀 험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만약에 이제 하반기 재산세가 나오면 그 국민들의 좀 화가 더 돋구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결국 내용보다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공 교수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대체로 노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은 사실 필연적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높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사실 대통령 덕을 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서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함께 높았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당 덕을 대통령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덕을 볼 수 있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어떤 환경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치러질 전당대회 때문에 지나치게 당 내의 중요한 인물들이 당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자꾸 발산을 하고 주로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그것도 이제 권리당원들을 염두에 두고서 자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국민, 예를 들면 이제 중도 포지션에 있었던 이 지난번 총선에서 표를 줬던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섭섭할 수 있는, 또는 너무 극단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우리가 뭐 180석 가까이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태도로 비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전열이 정비되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대통령 덕으로 민주당이 좀 좋은 시절을 맞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민주당이 노력해서 떨어져가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전환되는 포인트를 찾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공 교수님 생각은 좀 다르시네요. 전당대회 이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이제 가까운 뭐 전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반전의 계기가 별로 보이지 않다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것이 이제 이익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의 문제를 간과하는 어떤 정체성 문제 또는 가치 문제에 의해서 총선까지 흐름이 진행됐었죠. 사실 총선 전에 이미 진작 이익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묻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선까지는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원치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관리 중심으로 했다면, 총선 지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핸들링하지 못해서 갑자기 이제 뭐 실제 폭등했는지와 상관없이 폭등했다고 하는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제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가 뭐 영어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넌제로섬 관계가 되기 어려운 제로섬 관계가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집값 상승이 이득이 되지만,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국민 집단이 어떤 정책 결과에 대해서도 뭐 절반 정도는 불만족스럽고 또 절반은 또 불만족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의원님.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용보다 태도다,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그런 지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이 177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그 지지 속에는 이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상황, 또 그로 인한 경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실력 있게 좀 해결해 보라는 그런 뒷받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개원하면서 일하는 국회, 또 넘어서서 일 잘하는 국회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미통당이 계속 협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의 문제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이 제대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코로나 위기는 슬기롭게 좀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세계적인 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정 지지도로 이어졌지만, 경제 문제는 쉽게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특히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미통당과의 입장, 이런 것들이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좀 답답하다,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도 이제 성찰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희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지지율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하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태도가 본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성찰을 더 깊이 해야 된다. 특히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반드시 모든 국민이 자기 집에 가지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설정은 맞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너무 조급하거나 특별히 설명이 없이 이어지거나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 과정에서 감내해야 되는 어떤 고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좀 동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들을 잘 조율해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당시에 이제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나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결국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게 위험해질 수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압도적인 다수의 이제 함정이랄까요? 그런 건데 무협지도 보면 무술 고수가 힘을 다 쓰면 위험해집니다. 상대도 위험해지고 본인도 그 힘에 못 이겨서 넘어지고 해서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과반수도 아니고 지금 거야말로 절대 다수, 개헌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의석을 가진 것이 이제 그야말로 독재 위험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유혹이 되는 것들이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이제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또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고 이른바 이제 끝나고 나서도 컨벤션 효과라고 해서 새로 뽑힌 지도부가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그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겹쳤죠. 물론 코로나19 상황 또 이제 뭐 폭우 재난 상황 거기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정책적 실패로 인한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전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어떤 반전의 모멘텀을 갖기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점이고요. 당분간. 그리고 또 현재는 이제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리고 추세가 되니까 약간의 이제 뭐 반성 모드랄까요? 그런 건 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뭐 좀 지지율이 횡보를 걷거나 아니면 조금 반등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는 저는 쉽게 어떤 그 거대한 몸집을 쉽게 이렇게 그 항로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내부에서 어떤 반성의 목소리 한 사람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조홍천 의원인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오면 굉장히 어떤 집단 이짐에 비슷하게 그냥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난 일색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저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뭔가를 돌아봐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걸 비난한다고 해서 아니 180여명 가까운 의원 중에 이견을 발표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이건 정상은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내부 토론이 활성화되고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 나올 때 국민들도 그래 전부 180석 1색이 다 한 목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지도부도 새로 생긴 지도부도 그런 역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4개월 전으로 되짚어 보면 사실 압승을 거뒀을 당시에 여당 지도부는 굉장히 저자세랄까 뭐 로키라는 표현들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뭐 이낙연 뭐 당시 선대위원장 다 같이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왜 지난 국회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율까지 빠지게 되는지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좀 딜레마가 일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촛불 시민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가 던져준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명을 받은 정부고요. 국회 21대 국회는 그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국회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80석에 가까운 의석으로 지지해준 국민의 어떤 마음에는 그런 새로운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지지였다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코드 자체는 우리가 그 대동단결해서 이런 개혁 과제를 좀 힘있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내지는 시대적인 책임감 같은 것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지난 열린 우리당 때 과반의 의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108번내라고 해서 초선 의원들의 그런 다양한 분열된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개혁과제를 힘있게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치열한 반성이 사실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 반성 속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인 자기 이야기들 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초선들은 대부분 그런 역량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입을 닫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거운 시대 전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단결된 모습으로 힘있게 가자라고 하는데 좀 압도돼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겸손하게 국민이 오를 수 있다. 우리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태도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혁 과제들을 좀 속도감 있게 힘있게 추진해달라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잘 귀 기울이면서 경제적인 실력을 키우고 개혁 과제들은 개혁 과제대로 좀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남은 임기를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인 국정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이용빈 의원님의 말씀에 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민주당을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두 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 중심적인 유권자가 있다면 동시에 이익 중심적 유권자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가치지향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무능하고 답답해서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권자가 섞여 있고 그렇다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유권자에 더 가깝고 더 친화적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당 전체는 그런 유권자 집단 전체에 골고루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지 관리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이제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배려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주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저는 이제 그것을 과도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면 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어떤 개혁에 대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익 중심적인 유권자들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반사적인데 상대적으로 그런 유권자 집단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통합당이 보였던 태도는 가치지향적인 태도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이익을 마치 챙겨줄 수 있는 것 같은 행보를 보여왔어요. 그것이 이제 뭐 정강정책 개정이라든지 10대 정책과제 뭐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행동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어떤 가치지향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고민,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러니까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한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다른 토끼를 놓겠다고 얘기해서는 곤란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한테 받은 개혁의 사명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게 약간 딜레마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를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한번 먼저 짚어보죠. 노 교수님, 네.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글쎄, 저도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워낙 여러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말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아마 일반적인 경우일 거예요. 이제 뭐 어렵게 이제 월세로 살다가 전세를 가서 내 집 하나 마련하고 뭐 조금 넓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지금 이제 집 한 채 가진 뭐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기 집을 마련한다는 코스가.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그 1주택자마저도 지금 화가 더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고 저도 더 내도 괜찮습니다. 저도 외국에 좀 살아봤기 때문에 외국의 재산세는 거의 그 집세 가격이 3%입니다. 뭐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0.3%밖에 안 되고 그보다 더 낮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더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는데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거위털 뽑듯이 해야 된다. 거위가 놀래지 않게. 근데 지금 거위를 그냥 완전히 그냥 몽둥이로 때리다시피 하는 이런 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에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에게는 정말 소액만 올리고 2주택 가중하고 3주택 더 가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온당하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설득해 가면서 지금 복지정책 얼마나 더 넓혀야 됩니까? 필요하고 재정은 바닥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세금을 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설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세금으로서도 좀 설득을 못하고 부동산 정책으로서도 사실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데 미실현 이익이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세금만 엄청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세금 정책에서도 국민을 설득하는 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 맡고 얘기한다면 글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그 실패에 대해서만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신호를 줬다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좀 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도 연한이 된 게 있었습니다. 예전의 정책에 따르면 벌써 재건축에 들어갔어야 할 그런 것들인데 정부가 바뀌면서 또 물론 서울시장이나 이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그 연한을 대폭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은 줄어드는데 더구나 계속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썼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고를 없앤다. 뭐 자연 사립구를 없앤다 하면 결국은 그 수요가 다 8학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8학군으로. 공급은 줄이고 수요를 더 늘리는 정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을 거스리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과 세금이 연결되면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하기 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세금으로 올리는 정책이라는 게 아마 정부가 추진하기에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고 역대로 세금 올리고 성공한 지지율을 획득한 그런 정부는 역사적으로 없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그런다면 방향은 맞는데 이걸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공 교수님 혹시 뭐 묘안이 있으세요? 묘안보다는 묘안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잘 됐냐 잘못됐냐와 약간 다르게 왜 지지율이 하락했는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보통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가치와 이익 간의 충돌을 별로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진보적인 거 주장에 동의하고 정치 개혁에 주장하고 뭐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자기는 이익을 추구해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TV에 나오는 분들, 뭐 연예인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실관계 상관없이 조국 사태 때와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태 때의 중요한 문제는
현 정부 대통령과 민주당이 표방했던 어떤 가치와 그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정치 인사들의 실제 삶이 뭔가 괴리된다고 느꼈을 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게 느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 때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내 주변에 뭐 다주택자가 있고 자시고 그걸 가지고서야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옳은 소리 하던 정치인들이 다 강남에 뭐 1주택,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 보면서부터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것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이번에 이제 청와대 뭐 비서진도 일부 이제 교체를 하긴 했지만 그런 수준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설득력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면 묘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아까 이제 이용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은 이 어떤 사람에겐 필수적인 주거 환경, 주거인 그 집을 가지고서 투기를 하는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방향에 국민들이 동의하도록 유도하려면 뭔가 솔선수범하고 뭔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몸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시기에 잠깐 남들에게 좀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들만 싹 없애거나 또 당장 지금 단기적으로 집만 후다닥 팔아치우고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다시 사거나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소용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득력을 얻는 행동 플랜 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부동산 정책 자체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모로 혼란을 줬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또 거듭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장의 반응은 늘 싸늘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은 무주택자입니다. 제가 2016년에 그때 당시에 시중에 이제 뭐 아파트는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쫙 좀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거 목적으로만 아파트에 꼭 이걸 소유해야 되나 하는 어떤 성찰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제는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을 통해서 강요하거나 이것이 맞으니까 다 따라와라라는 방식으로는 너무 시간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월세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려면 월세로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월세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월세로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다. 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깔고 자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성찰이 오히려 이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경제 정책을 서서히 움직여가고, 그게 국정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득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를 거의 실신시켜 놓고 털을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좀 성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은 뒤늦었지만 그런 좀 설득의 노력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국정 홍보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왜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단순히 부동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호남, 또 여성, 또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렇게 전통적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곳에서도 상당 부분 빠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늘 그런 거죠.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이런 얘기겠죠.
처음에 이제 취임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태도, 야말로 뭐 겸손하게 하고 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깊이 숙이고 또 5.18 그 기념식장에서 어떤 그 유가족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모습의 정책이 나타나기를 이제 기대했었을 겁니다.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물론 뭐 정부의 정책 실패만이 아니지만 지금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 공 교수님도 저도 그렇고 대학에 몸담고 있는데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게 택하는 그런 제자들이 너무 많고요. 뭐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과거에 그런 어떤 과거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지고 실현성이 더 높아지고 계층 이동이 더 상향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실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부모 때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못한 직업을 가지고 그에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만약 그것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잇따른 어떤 여권 단체장들이나 여권 쪽에서의 성추문, 여성들을 돌아서게 한 것이고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보였던 여성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까 강남에 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강남에 안 사니까 보니까 굳이 강남에 살 필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 아이 외고 안 보냈는데요. 굳이 외고 보낼 필요 없은 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아이는 외고로 보냈지만 다른 분들은 다 외고 보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설득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정말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정부 여당의 정책의 모습에서도 좀 이 겸손한 모습,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데 뭐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요.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끌고 가는 그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건 뭐 자명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성찰을 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 주셨던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익의 손실을 받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히 중도층들이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이탈됨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꺼내들었던 그런 개혁 과제 좀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정말 제대로 좀 살펴달라 하는데 부동산 문제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2중, 3중고를 당한 데다가 최근에 또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재난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뭐 전반적으로 저는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국은 정치인들 희망을 주는 어떤 일들을 펼쳐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남북 평화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희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좀 좌절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시끄러웠다 뭐 이런 뭐 모습으로 비춰져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아마도 지지율 하락하는데 깊은 어떤 내상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 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 최근 경제 성과가 가장 좋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는 잘 선방은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고충은 절대 이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분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굳건하게 서야 되겠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흔들림 없이 좀 여당의 그런
실력 있는 여당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좀 불편한 모습들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좀 요즘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아까 우리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치 중심이냐 이익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통합당 상황이 조금 달라 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행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 그렇게 부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점에 이렇게 잘 좀 언론 대응도 하고 좀 남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타이밍을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그것이 어디까지나 이제 반사이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는 없어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고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김종인 대표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사실 이번 수해 때 가장 먼저 호남으로 달려왔고 또 내일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지 가겠다고 하고 노 교수님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통합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결국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이제 자책골 넣는 바람에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당의 지지율이 이제 뭐 저희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잘해서도 이기지만 상대가 뭐 못하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뭐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더 잘하면 뭐 내가 지는 것이니까 뭐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전 통합당이 현재까지 어떤 그 지지율 상승과 이런 것들은 뭐 통합당의 뭐 가만히 전략이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 정부의 실책 때문에 수비 실수로 헌납하는 점수 챙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인데 뭐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강 정책을 새롭게 발표한다 또 뭐 무슨 당명을 바꾼다 기타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호남에 공을 들인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정성 있게 결실을 맺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내용이 되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과 대비되는 면에서의 통합당이 조금 돋보이는 것이지 통합당이 뭘 잘해서 돋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정강정책 발표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보고서 얼마나 과연 그 설득력 있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도 뭐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그 대통령 선거 때도 뭐 경제 민주화라는 걸 제일 먼저 내세웠지만 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이용하고 선거 집권하고 나니까 하나도 안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또 거기서 실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못하냐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좀 상대방이 득을 보는 뭐 그런 게임 아니었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실패하니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데 큰 어떤 역할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가 실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뭐 역대 최대의 어떤 표차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됐고, 박근혜 정부가 추락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데 큰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 봤을 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대 정부가 자꾸 실패해 나가면 그것은 그 정부의 그 정파의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일정한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멈칫거리는 그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잘하는 경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래통합당이 내놓는 새로운 정강정책, 뭐 새로운 당명, 또 새로운 어떤 호남 구애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해서 그야말로 민주당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들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분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통합당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18 유공자 연금 지급에 찬성한다거나 또는 내일 5.18 묘역에 참배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우쭈쭈하면서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당 때는 뭐 심지어 뭐 망언을 한 사람들을 뭐 대충 내버려 두기도 하고 심지어 뭐랄까 그 가짜 유공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상황이었던 거에 비하면 오히려 호남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런 전향적 행보를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박수를 쳐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당이 보이는 이 행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보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우리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에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싶어서 하는 행보인지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그것이 진정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구애가 되려면 분명히 뭔가 더 있어야 된다, 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의구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인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결과 이곳에서 통합당을 대변하는 인물도 거의 없거니와 그리고 통합당을 지지하는 인재 풀이 워낙 좁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민들이 보기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통합당 지난번 총선 때도 이제 공천을 받고 나오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도 중도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통합당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중도화 전략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중도화 전략을 훨씬 더 급진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온건한 인물들이 기꺼이 통합당 쪽에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달라진 인물들이 호남 지역에서도 통합당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와야 그제서야 통합당이 호남에서도 좀 더 지지를 넓힐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와 같이 좀 옛날 분들 위주로만 뭔가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운천 전 의원 같은 분들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걸로는 실효성이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가장 큰 행사면 12일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일 겁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미통당이 호남을 역사적으로 늘 홀대해왔던 어떤 지역적 또는 정치적 세력의 어떤 상징인 건데요. 이 미통당이 호남의 구애를 하고 있는 모습이 지난 수재 이후로 여러 가지 좀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5.18 문제를 이제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언한 것처럼 5.18을 이제 미통당 안으로 끌어들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도 오늘 아침 원내 대책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고하고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 특히 5.18 관련 법안 발의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신속하게 함께 발의해서 좀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제안도 드렸습니다만은 5.18 관련해가지고는 미통당의 입장이 단지 선전에 그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내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방문 과정 속에서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하는 그런 어떤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 광주에 대해서 했던 많은 어떤 트라우마들을 이제는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통당이 이제 과거에 소위 말하는 극우 꼴통 보수 집단을 대표하는 소위 뭐 그런 보수도 아닌 보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국민들이 좀 폄하했었는데 이제 그런 세력들은 좀 정리를 해내고 실제 아까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좀 함께 성공시킬 수 있는 좌우의 날개를 구성하는 정말 참신하고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재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금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 평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네네. 쓰시는데 전당대회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통당이 그렇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정말 멋지게 열려서 그 안에서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들을 약속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좀 미진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당대회가 마치고 나면은 바로 9월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정부가 여러모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기국회를 저희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결국 새로운 당 지도부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인데요. 이 전당대회에 주어진 그런 숙제들을 정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잘 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오늘 민주당의 비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좋은 민주당 잘 나갈 수 있는 조언 한마디 짧게 해주시고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가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히 차기 지도부는 좀 전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들, 청와대가 원하는 것들을 뭐 실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고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결국 국민들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또 원리주의보다는 현실로 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린 우리당에서 실패한 것도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걸 폐지하는 쪽으로 막 목표만 삼다가 결국 개정도 못하고 말았던 그런 전례를 참고해서 원리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으로 그리고 그걸 전국을 이끌어가는 거대 여당이 사실 조금 여유를 보여도 괜찮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여유를 보이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여유를 보여도 얼마든지 그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힘을 자제하는 그래서 전국을 이끌어가는 야당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오늘 50분 동안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일비일리하지 않겠다. 이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지지율이 올라갈 때 나온다면 좀 대범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 정서를 좀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 여당이 행정부와 국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